40년 동안 홀로 아들 하나 키운 어머니가 마지막 유서를 쓰고 있다면 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너를 원망하지 않을게. 대신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해 주려고 해. 이 한 문장에 담긴 65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월세방, 낡은 스탠드가 내뿜는 노란 빛이 어둠을 조심스럽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작은 책상 위에는 하얀 편지 한 장과 잉크가 다 떨어져가는 만년필이 놓여 있어요. 그 앞에 앉은 여자, 박옥자 씨는 올해로 65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4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온 힘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자신의 꿈이나 행복은 뒤로 밀어둔 채 오직 아들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 아들에게 써내려가야 할 마지막 편지가 그녀 앞에 놓여 있어요. 상우야.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으며 첫 줄을 적어 내려갑니다. 너한테는 그저 엄마였겠지만 엄마에게는 너 하나뿐이었단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작 글로 옮기려니 목구멍에서 맴돌 뿐이에요. 몇 번이나 편지를 새로 꺼내고 또 몇 번이나 손등으로 눈가를 훔쳐냅니다. 박옥자 씨의 인생은 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한 줄 한 줄 꾹꾹 눌러가며 버텨온 긴 세월. 이제야 그 긴 세월의 끝자락에 다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버려진 것 같구나. 펜 끝이 종이 위에서 잠시 멈춥니다. 직접 말로는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내가 엄마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 한 문장에는 참아가며 삼켜왔던 수십 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우는 분명 좋은 아들이었어요. 대학 진학도, 취업도, 결혼도,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모두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연락도 뜸해지고 안부 인사도 형식적이 되었으며 집에 찾아오는 일은 명절에나 있을까 말까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달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을 때 상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회의가 너무 많아서요.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이제 나도 너한테는 그냥 일 중에 하나구나. 여전히 상우는 전화할 때마다 다정하게 엄마라고 불러주었어요. 하지만 그 말 끝에는 예전 같은 따뜻함도 진심 어린 관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적인 인사일 뿐이었어요. 과연 아들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허황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일까요? 박옥자 씨는 이제 그 오랜 기대를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낡은 액자 속에서 어린 상우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었던 그 사진. 그때는 저 작은 아이 하나만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일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 걸 그랬구나. 너무 많이 주지 말 걸 그랬어.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 줄 또 한 줄 편지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가 23세였던 해부터 시작되었어요. 철도청 사무보조로 일하며 받았던 첫 월급. 그 소중한 돈으로 한 것이 바로 산부인과에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했던 뱃속의 아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혼자서의 육아. 23 어린 나이에 맞닥뜨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옥자 씨는 하루에 3군데를 돌며 일해야 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동네 국밥집에서 아침 장사를 도왔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공장에서 밥을 담았으며 저녁에는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고 잠이 쏟아지는 눈을 비비며 아들의 숙제를 도와주곤 했어요. 빈 냉장고 앞에서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제대로 된 한 끼를 챙겨줄 수 있을지 고민하던 밤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수십 번 눈물을 삼켰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배고픔이나 피로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상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을 옥자 씨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너무 기뻐서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하얀 셔츠를 입혀주었어요. 비싸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그 셔츠가 아들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상우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만들어 줄게. 그 천진한 말 한마디에 옥자 씨는 10년을 더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상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을 일찍부터 눈치챘던 터라 엄마에게 때를 부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법이 없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원비를 댔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항상 엄마 미안해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이었어요.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알고 있는, 그래서 더욱 소중했던 아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후 복학이 늦어진다며 연락이 뜸해졌고 졸업 후에는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오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직장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예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상우에게도 자신만의 가정이 생겼으니까. 그래도 가끔은 옛날처럼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운함은 자꾸만 쌓여갔습니다. 전화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생일은 지나서야 간단한 문자 메시지 하나로 때웠어요. 그마저도 이모티콘 하나 없는 마치 업무 보고서처럼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시죠? 요즘 일이 좀 바빠서 다음에 시간 나을 때 연락드릴게요. 바쁘다는 말. 그게 모든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4월이었는데도 유난히 쌀쌀했던 그날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들의 집에 잠깐 머물고 있던 때였어요. 잠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면서 얼떨결에 더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래 머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가 식사를 차려주면 늘 미안하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서 자신이 오래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옛날처럼 가족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줄 알고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빨래를 개려고 하는데 그 순간 주방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 며칠 있다 가신다더니 벌써 열흘이 넘었잖아. 옥자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설마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혼자 계시다가 오랜만에 오신 거잖아. 그래, 오랜만에 오셔서는 전기세나 가스비는 한 푼도 안 내시면서 내 집처럼 편하게 계시네.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들으면 어떡해.
들으면 어때? 사실이잖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순간 옥자 씨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다리에 납덩이가 매달린 것처럼 무거웠어요. 거실 모서리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댄 채 계속 들리는 대화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병원도 다녀오시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 그럼 더 빨리 요양원을 알아봐야지. 뭐라고? 여보, 이게 현실이야. 어머님 곁에서 계속 모시는 게 무조건 효도가 아니라 서로 힘들지 않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도 진짜 효도라고. 그 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슴에는 그 순간 차가운 칼날이 깊숙이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효도라는 말조차 이제는 그들에게 부담을 덜어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뒤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터치에 이어서 감상해 주세요. 옥자 씨는 조용히 방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어려웠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아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밥을 퍼주었어요. 엄마, 이 된장국 정말 맛있어. 조금 더 드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수저를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끓인 국이라 해도 이제는 음식보다도 입안에 맴도는 쓴맛이 더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옥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동안 한때는 집안에 가득했던 아들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가 이내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 기억을 덮쳤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지.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신이 이 가족에게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옥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조용히 짐을 꾸리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이제 정말 물러날 때가 됐어. 가방에 옷가지를 넣으며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나오기 전에 떠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며칠이 지나도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신이 언제 집을 나갔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옥자 씨는 그 모든 쓰라린 기억들을 한 글자씩 이 유서 위에 옮겨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로는 참아하지 못했던 진심들, 혼자서만 참아왔던 아픔들, 그리고 이제는 정리해야만 하는 마지막 이야기들을. 나는 너희 곁에 머물 자격을 잃은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지우고 싶어 했던 거야. 펜을 든 손이 다시 한번 떨렸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아들의 집 현관문을 닫고 나온 그날, 옥자 씨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한 칸씩 내려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그 집 앞에서 망설이거나 기웃거리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단단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부터 옥자 씨는 생전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을 열어다니면서 찾은 곳은 낡은 빌라 월세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고 보일러도 오래되어 겨울에는 자주 고장이 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작은 공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뒷마당과 빨래줄.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았어요. 누구에게도 조심스럽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게 이제 내게 필요한 거야. 계약을 마치고 이사짐을 준비하면서 옥자 씨는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적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몇 벌의 옷,
몇십 년 된 전기밥솥, 그리고 우연히 손에 잡힌 아들의 어린 시절 그림일기 한 권이 전부였어요. 새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그 그림일기를 다시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쓴 것 같았어요. 삐뚤한 연필 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밥도 잘해주고 힘도 세고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준다.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옥자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정지한 듯한 정적 속에서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그건 한때 이야기였고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그 사랑을 되돌려받으리라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벽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조금씩 덜 기대하면서 살아야겠어. 병원에도 여전히 혼자 다녔습니다. 검사 결과는 특별히 나빠진 것도 좋아진 것도 없었어요. 의사는 늘 하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생활 습관 잘 유지하시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 말에 옥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을 내 삶에서 덜어냈으니 조금은 나아지겠지. 그날 저녁 오랜만에 혼자서 동네 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깻잎장아찌, 오이소박이, 멸치볶음 같은 소소한 반찬들을 조금씩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갓 지은 밥 위에 깻잎장아찌를 올려 먹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맛있다고 해주지 않아도 내가 맛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화장실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얼굴 표정만큼은 예전보다 한결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때 책상 위에 놓여있던 미완성된 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손대지 않았던 그 편지를 다시 써내려갈 시간이 된 것 같았어요. 조용히 펜을 들어 올리며 그녀는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너는 끝까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본 다음 써내려갔어요. 그래. 그게 너였으니까. 그게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편지 바로 옆에 노란 봉투에는 정성스럽게 상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이 편지를 읽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옥자 씨 자신은 이 유서가 원망의 글이 아니라 정리의 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미움도 서운함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을 차분히 마무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유서를 다 쓴 날 옥자 씨는 그 종이들을 한 장씩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하얀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정성스러운 흘림체로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상우에게. 창밖으로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붉고 진한 노을이 하늘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따뜻한 빛 아래에서 방금 완성한 편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원망의 글이 아니야. 너를 탓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만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편지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며칠 후 옥자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채 요란스럽지도 않게 그저 혼자서 침대 위에 누워 마지막 숨을 평안히 내쉬었어요.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그녀가 세상을 떠난 것을 발견한 것은 며칠 뒤 우유 배달을 나온 관리인 아주머니였습니다. 며칠째 우유병이 문 앞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 본 것이었어요.
경찰이 와서 현장을 정리하던 중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하얀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봉투는 곧 연락처를 찾아 한 남자에게 전달되었어요. 며칠 후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상우가 어머니가 살던 그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텅 비어버린 공간. 어머니의 체온과 숨결이 아직 남아있을 것만 같은 그 자리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천천히 펼쳐보았어요. 첫 문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우야, 넌 정말 착한 아이였어.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상우는 목구멍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가 써내려간 삶의 이야기들이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자신을 위해 새벽마다 몸을 일으켜 국밥집으로 나섰던 어머니의 뒷모습,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신이 다른 아이들보다 위축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밝고 씩씩한 아이로 키우려고 애쓰던 어머니의 노력들, 그리고 그 모든 소중한 시간들이 자신이 내뱉은 바쁘다는 차가운 한마디에 조금씩 부서져 갔다는 이야기. 한 장, 또 한 장.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종이가 다 닳도록 손에 꽉 쥐고 읽어가던 상우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거기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널 원망하지 않을게. 대신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해 주려고 해. 그 순간 상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목소리, 전화를 끊은 후 들려왔을 긴 한숨,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 왜 그때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단 한 번이라도 먼저 안부를 묻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엄마는 혼자서도 괜찮으실 거야 라며 자신만을 위로하고 있었을까?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 하늘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처럼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며칠 후 상우는 작은 납골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엄마를 제대로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릴 적처럼 맑지는 않았지만 그 늦은 사과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우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그곳을 찾았어요. 언제나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서 그 안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안개꽃 작은 다발과 그가 직접 쓴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일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야 전할 수 있게 된 고마움의 말들이. 여러분 곁에 계신 부모님께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인 생사의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